정자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그 한마디가 아직도 내 귀 속에서 젖은 숨처럼 떨린다. 지금 나는 회장님은 없고 새벽의 골목을 가른다. 달빛은 구름에 잠겨 있고 바람은 장갑을 뚫고 뼛속으로 스민다. 담벼락 너머 개 짖는 소리가 번져온다. 숨을 죽인다. 발자국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이 밤은 길고 우리의 그림자는 길보다 더 길다. 회장님의 체온이 등에 퍼진다. 너무 가볍다. 피와 살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겨우 숨과 맥박, 그리고 내 이름을 잊지 않는 마지막 기억.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는다. 돌뿌리에 미끄러질 뻔해 벽을 짚자 어른 이끼가 손바닥을 베어간다. 아프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 멈춤은 발각이고 발각은 끝이다. 멀리서 사이렌이 깜빡인다. 아직 거리는 있다. 그러나 소리는 직선으로 달려온다. 유괴범 수배 방송을 반복합니다. 떨리는 확성기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는다. 내 심장도 찢긴다. 나는 회장님의 귓가에 바람처럼 속삭인다. 이건 유괴가 아닙니다. 진실을 지키는 일입니다. 회장님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 미동 하나가 내게는 횃불이다.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이 열린다. 나는 이 집에서 30해를 살았다. 먼지와 소금, 물비린내와 세제의 냄새로 시간의 먼지를 닦아냈다. 사람들은 나를 이름 대신 아줌마라 불렀다. 편견의 벽은 높았고 내 어깨는 작았다. 그러나 오늘 나는 벽을 넘는다. 두려움의 사슬이 발목을 조여도 발을 뗀다. 골목 끝을 돌자 폐가가 보인다. 창틀은 부서져 있고 바람은 깨진 유리 사이를 오르내리며 긴 신음소리를 만든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간다. 회장님은 조심스레 내려 눕힌다. 조금만요. 곧 다시 움직여야 해요. 내 말은 내게도 하는 말이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허리는 불덩이처럼 타올라 비명을 지르고 싶다. 그러나 침묵한다. 그 순간 침묵이 나를 지켜준다.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낸다. 불빛은 약하다. 그래도 빛이다. 진실의 등불은 늘 이처럼 미약하게 시작되었다. 햇살이 없는 밤에 사람을 살리는 건 거대한 조명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점 하나의 빛이었다. 나는 회장님의 얼굴을 비춘다. 입술이 마르고 눈동자는 깊은 절벽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 절망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희망도 멀리 있지 않다. 나는 손전등을 끄고 귀를 기울인다. 밖이 잠깐 조용하다. 지금이 창이다. 등에 다시 회장님은 없자 뼈가 어깨를 찌른다. 정자야, 아주 가볍게 부르는 소리가 등골을 타고 흐른다. 대답 대신 나는 몸을 더 낮춘다. 그림자를 더 길게 끌며 문을 빠져나온다. 담장 밑으로 몸을 비비듯 지나 잡초가 무성한 연문으로 향한다. 며칠 전 이 길로 나왔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절망이 모든 문을 닫을 때 오래된 문틈이 마지막 숨구멍이 된다는 것을. 열쇠꾸러미에서 낡은 쇠열쇠를 고른다. 손끝이 떨려 구멍을 몇 번이나 허친다. 딱 하고 맞물리는 감각이 온다. 돌아간다. 소리 나지 않게. 문이 열린다. 바람이 얼굴을 친다. 자유의 냄새가 잠깐 난다. 그러나 자유는 아직 기적이 아니다. 기적은 끝에서야 불린다. 지금은 도중이다. 도중의 숨은 얕고 걸음은 길다. 골목길을 또 벗어나 산자락으로 붙는다. 소나무의 그림자가 허공에 문장을 새긴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다. 살아라. 끝까지 살아서 밝혀라. 진실. 내 마음속에서 그 단어가 맥박친다. 진실. 두 글자가 발목의 피로를 쓸어내린다. 멀리서 다시 확성기 소리가 솟는다. 검은 작업복, 마른 체형, 50대 후반 여성, 나를 설명하는 타인의 문장이다. 타인의 문장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고 나는 이 악물고 맹세한다. 바위 뒤로 몸을 숨긴다. 손전등을 켜지 않는다.
어둠은 때로 방패다. 나는 등에서 내려오는 회장님의 숨을 샌다. 하나, 둘, 셋 살아있다. 숫자는 평온하다. 나는 속으로 묻는다. 왜 사람은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가? 왜 편견은 이렇게도 손쉽게 사람을 정의하는가? 대답은 없다. 대신 더 빠른 발걸음이 있다. 다시 길로 나선다. 발밑에서 자갈이 속삭인다. 미끄러지지 않게, 흘러내리지 않게 우리는 오늘을 넘겨야 한다. 오늘을 넘겨야 내일이 있다. 내일, 서재, 내일, 우물, 내일, 37. 아직 아무도 모르는 길 위에서 나는 조용히 되뇌인다. 정자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그 문장이 나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지켜준다. 뒤에서 붉은 빛이 나무결을 핥고 지나간다. 나는 숨을 멈춘다. 입김이 하얀 구름이 되어 눈앞에서 부서진다. 한 발짝만 더 가면 산그늘이 우릴 삼킨다. 나는 회장님의 무게를 다시 올려 단단히 붙든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문이 닫히고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돌아갈 곳은 없다. 앞으로만 간다. 논리의 강물이 발밑에서 졸졸 흐르는 듯하다. 오늘의 선택을 설명할 말은 하나뿐이다. 진실. 그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28배 서울로 올라왔다. 아침마다 짐칸에서 떨리던 시골버스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편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남겨진 두 아이를 먹이고 입히려면 울 틈도 없었다. 나는 시장 통닭집, 빵집, 식당 설거지까지 닥치는 대로 했다. 그러나 밤마다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을 잡고 이마를 쓰다듬으며 내가 내일도 버텨야 하는 이유를 마음속으로 적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정해지는가? 옷에서, 직장에서, 말투에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세상은 늘 다르게 대답했다. 편견은 빠르고 증명은 느리다. 회장님 댁에 첫 발을 들여놓은 건 겨울 끝자락이었다. 숨이 하얗게 얼어붙는 마당 한가운데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돌테 둘레로 이끼가 앉아 있었고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집은 지나치게 넓었다. 휘어진 계단, 긴 복도, 벽마다 걸린 액자 속 시간의 먼지. 나는 그 사이를 작은 걸음으로 배웠다. 걸레질을 하고 양은 냄비를 닦고 나무 바닥에 홈을 손톱으로 긁어대를 뺐다. 손등이 트고 갈라졌지만 한 줄 한 줄이 내 자리 같았다. 첫날 안방 문이 열리며 정갈한 향이 바람을 타고 나왔다. 회장님은 생각보다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눈빛은 깊었다. 고생이 많겠어요. 아주 작은 한마디였다. 그 말이 내게는 임명장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새벽 5시에 깨었다. 밥물을 올리고 장을 보고 약 상자를 정리했다. 약 봉투마다 날짜를 적고 시간마다 종이를 접어 표시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가지런히 했다. 며칠 뒤 안주인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정자씨, 우리 집은 서재를 중요하게 여겨요. 회장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시거든요. 서재 문은 묵직했다. 손잡이를 잡고 밀자 종이와 가죽 냄새가 한꺼번에 얼굴을 감쌌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 벽을 둘렀고 책마다 얇은 흰 라벨이 붙었다.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중 37이라는 숫자가 묘하게 눈에 걸렸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다. 그때는 그것이 내 운명의 매듭이 될 줄 몰랐다. 서재 한쪽에는 오래된 회중시계가 유리 진열장에 놓여 있었다. 은빛 뚜껑 안쪽에 희미하게 새겨진 숫자 1957. 누군가에게는 기념일이겠지. 나는 먼지만 닦고 조심스레 제자리에 올려두었다. 그 작은 원의 시간은 멈춰 있었지만 집안의 시간은 쉼없이 흘렀다. 문벨이 울리면 택배를 받고 전화가 오면 일정을 적었다. 내가 적는 메모는 집의 숨이었다. 숨이 끊기지 않도록 나는 메모를 끊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랐다. 아들은 군에 갔고 딸은 미용실에서 일했다.
명절이면 아들 편지 한 장, 딸의 짧은 통화 한 번. 나는 목소리를 듣고 나면 라디오를 끄든 마음을 조용히 닫았다. 이 도시에서 나의 목소리는 늘 작았다. 그러나 작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깨끗함을 믿었다. 더러운 바닥이 닦이면 나아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닦이면 반짝일 수 있다고 믿었다. 희망은 그렇게 사소한 곳에서 자랐다. 회장님은 종종 아침 햇살이 들 때 정원을 걸었다. 나는 뒤에서 담요를 들고 따라갔다. 우물 앞에서 종종 걸음을 멈추곤 했다. 정자씨, 저 우물은 오래됐지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멀리서 돌아오는 메아리 같았다. 여기엔 우리 집에 오랜 소리가 있어요. 그 말의 뜻을 묻지 못했다. 대신 돌태를 닦고 주변 잡초를 뽑았다. 있는 힘껏 내가 할 일을 했다. 세월이 창틀을 부식시키듯 시간이 회장님의 기억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약속을 놓쳤고 다음엔 이름을 한두 개 헛갈렸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를 진단받던 날 회장님은 의사 앞에서 퇴원했지만 차 안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 서재 의자에 앉아 창밖 우물을 한참 보다가 내 쪽을 돌아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정자씨, 곁에 있어요. 그 말은 부탁이자 선언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곁에 있겠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일과는 달라졌다. 약의 종류가 더 늘었고 일정은 더 촘촘해졌다. 복도 끝 조명이 깜빡이면 나는 서둘러 걸었다. 회장님은 누군가의 이름을 찾을 때 나를 먼저 불렀다. 밤에 잠들다 깨면 복도를 배회했다. 거긴 위험해요. 나는 문턱 앞에서 부드럽게 막았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닿을 때 회장님의 표정이 차분해졌다. 소파에 앉으면 나는 옆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어드렸다. 경제면은 건너뛰고 문화면을 오래 읽었다. 단어들이 느리게 강물처럼 흘렀다. 논리의 강물이 고요하게 방을 채울 때 회장님은 눈을 감았다. 안주인은 해마다 체력이 줄었다. 무릎이 성하지 않았다. 어느 봄날 그분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하였다. 정자씨,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 다행이에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안주인은 먼 곳으로 떠났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재의 문을 오래 닫아 걸었다. 나는 그 문 앞에서 자주 멈춰섰다. 문틈 아래로 미세한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다. 시간의 먼지가 내 어깨에도 내려앉았다. 그러나 집은 돌아가야 했다. 돌아가게 해야 했다. 회장님의 세 자녀는 바빴다. 큰아들은 대기업 사장이었고 둘째는 이름난 법률가였다. 막내는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다. 그들이 드문드문 집에 오면 촬영장처럼 번쩍거렸다. 큰 차, 큰 향수, 큰 목소리.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시선은 늘 시계를 향했다. 일정이 바쁜 사람들이었다. 나는 응접실의 유리잔 얼룩을 닦으면서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또 얼마나 멀리 가는지 가늠하려 했다. 그중 둘째 따님은 내게 자주 말을 건넸다. 정자씨, 비서실과 연락 자주 하죠? 아버지 약은 어떤 회사 걸로 쓰고 있나요? 목소리는 친절했고 끝은 따가웠다. 나는 메모를 열어 정확히 대답했다. 틀리면 안 됐다. 틀리는 건 곧 신뢰의 균열이었다. 그 균열은 금세 편견의 벽으로 변했다. 나는 내 손끝으로 그 벽을 매일 닦았다. 때로는 줄어드는 것 같았고 때로는 더 윤이 났다. 벽은 벽이었다. 아이들 학비가 가장 힘들던 해 나는 회장님의 옛 옷을 수선해 팔았다. 허락을 먼저 받았다.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잘 크나 질문은 간단했고 내 대답도 그랬다. 네, 잘 자랍니다. 거짓은 없었다. 가난이 크기를 방해하진 않았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었다. 나는 밤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손가락에 연고를 발랐다. 손등의 갈라짐에 바람이 스며들면 몸이 먼저 겨울을 예감했다. 언젠가부터 회장님은 숫자를 종종 중얼거렸다. 37,
37. 처음엔 혈압 수치인 줄 알았다. 간호일지를 훑어보고 약 봉투의 표기도 다시 확인했다. 어디에도 37은 없었다. 그러다 어느 저녁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는 내 옆에서 회장님이 책등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가까운 데 있을수록 잘 안 보이는 법이야. 나는 웃었다. 그렇지요. 그 말에 회장님도 웃었다. 웃음이 방의 공기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서재의 체계를 배웠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연도와 분야로. 틀리면 바로잡히지 않는 구조였다. 그러나 그 구조 속에도 회장님만의 습관이 있었다. 가장 가까운 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두는 습관. 손이 자주 닿는 높이, 눈이 자주 머무는 거리. 나는 그 습관을 내 몸에 옮겨 심었다. 언제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시간을 묻는다면 손목이 아닌 서재를 보게 되도록. 밤이 깊을수록 회장님의 잠은 얕아졌다. 새벽 3시쯤이면 복도 끝 스탠드 불빛을 켜고 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 시간을 알았다. 그 시간의 발소리는 나만 들을 수 있는 북이었다. 수면제를 강하게 바꾸자는 의사와 자녀들의 의견에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직 이야기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내 안에 오래 남았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한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사라지기 쉽다. 나는 메모장 첫 페이지에 적었다. 진실. 굵은 글씨로. 내 생은 한 번도 거대하지 않았다. 작은 일을 잘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작은 일의 균형이 무너지면 큰 일은 쉽게 무너졌다. 세제의 농도, 물의 온도, 약의 시간, 걸레의 결. 내가 맞추는 사소한 것들이 이 집의 체온을 유지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알고 싶었다. 내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은 사람이었다. 남의 집이라 해도 사람을 지키는 일은 내 삶의 중심이었다. 안부 전화를 받은 날, 둘째 따님은 미묘하게 길게 침묵했다. 정자씨, 아버지 상태가 요즘 더 나빠지셨죠? 나는 의사의 소견서를 일뜻 고르게 대답했다. 네, 짧은 기억은 자주 흩어지십니다. 그러나 오랜 기억은 단단합니다. 오랜 기억이라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끝의 냄새를 알 것 같았다. 서재를 오래 닫아둔 이유가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했다. 오랜 기억이 있는 곳, 가까운 곳, 안쪽. 나는 마음속으로 서재의 지도를 다시 그렸다. 어느 초겨울, 회장님이 내 손을 오래 잡고 놓지 않았다. 난로의 불이 너무 빨리 꺼지던 밤이었다. 정자씨 부를 때마다 심이 길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그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 무엇을, 누구에게서, 어디까지. 그러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 어떤 문이 열렸다. 침대맛 스탠드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바깥 바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 집의 공기 때문이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우물가를 더 오래 닦았다. 돌 사이에 낀 흙을 바늘로 긁어냈다. 물을 길어보려다 멈췄다. 덮개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열쇠가 필요했다. 열쇠는 서재에 있을까? 관리실에 있을까? 나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 질문은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의심을 부른다. 대신 노트를 꺼내 적었다. 우물, 서재, 37. 단어 셋이 내 하루의 끝에 붙었다. 잠들기 직전 나는 아이들 사진을 다시 보았다. 아들이 군복을 입고 웃고 있었고 딸은 앞머리를 짧게 잘랐다. 아이들은 내 약한 곳이었다. 누군가가 그 약한 곳을 건드리면 나는 휘청일 것이다. 그래서 더 단단해져야 했다. 나는 법을 잘 모른다. 유언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본 건 그 무렵이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 앞에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다. 판단 능력, 서명 능력, 진술 능력. 회장님은 아직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손을 잡아 끌어다 다른 이름을 쓰게 한다면 그건 누구의 글씨인가? 나는 펜을 들어 내 이름을 여러 번 써봤다.
정자, 정자. 글씨는 늘 같았지만 마음은 매번 달랐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는 오래된 도장을 찾았다. 과거의 안주인이 증서에 쓰던 도장이었다. 빨간 잉크가 말라 있었고 뚜껑 안쪽에는 작은 금이 갔다. 나는 그 도장을 다시 뚜껑으로 덮었다.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 없기를 바라면서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밤들이 이어졌다. 그 밤들은 내 등을 조금씩 구부렸다. 늦가을 공기가 단단하게 식어가던 어느 저녁, 현관문이 우악스럽게 열렸다.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모였다. 드문 일이다. 웃음은 없었고 말은 짧았다. 응접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였다. 소파 가죽이 쩍 소리를 냈다. 나는 부엌문 안쪽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오래 남았다. 내가 모르는 말들이 이제 이 집의 중심에 앉을 것이다. 나는 주방등을 껐다. 너무 밝으면 진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날 밤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의 말미에 탐사보도 예고가 흘렀다. 사회의 그늘을 파고드는 몇 분짜리 조각들이 화면을 메웠다. 회장님은 예전부터 그 프로그램을 좋아했다. 저런 사람들 세상을 좀 밝히지 가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무릎에 담요를 덮어드리며 대답했다. 네, 밝아집니다.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늘 충분했다. 기적은 대개 조금씩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몸이 버거워질 때마다 나는 허리 보호대를 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꼭 잡았다. 5 계단마다 한 번 숨을 골랐다. 숨을 고르는 법을 배웠다. 급하게 달리면 넘어지고 너무 천천히 걸으면 늦는다. 내 삶은 늘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었다. 균형이 무너지면 절망이 빠르게 스며든다. 그러나 희망은 균형을 다시 세운다. 희망은 손잡이였다. 미끄러지지 않게 잡는 가장 단단한 것. 늦은 밤 복도 끝 거울 앞에서 나는 한 번 더 서재 쪽을 바라보았다. 손전등 없이도 길을 기억했다. 몇 걸음 가면 액자, 3걸음 뒤에 장식장, 오른쪽으로 꺾으면 문 앞에 틈 밑으로 얇은 바람이 새어나왔다. 문을 열지 않고도 나는 그 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종이, 먹, 그리고 묵은 가죽. 그 냄새 속에 사람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누구에게는 자랑이고 누구에게는 증거일 것이다. 언젠가 그 냄새가 세상 밖으로 나갈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나는 그날 처음 가졌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킬 것은 무엇인가? 이 집인가? 월급 봉투인가? 아니면 사람이 남긴 말인가? 대답은 늘 같았다. 사람이다. 사람의 품격과 마지막을 지키는 일. 그 일이 나를 지켰다. 나를 사람 되게 했다. 그래서 두려웠다. 누가 그 마지막을 가로채려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작은 걸레 한 장으로 얼마나 큰 편견의 벽을 닦아낼 수 있을까? 거울 속에 내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내 손이 대답하듯 더 단단히 주먹을 쥐었다. 부엌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종소리가 작게 집을 울렸다. 나는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뒷문을 잠갔다. 침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 우물을 보았다. 달빛이 얕게 내려앉아 돌테를 희미하게 부풀렸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많은 소리가 그곳에 모여 있는 것 같았다. 과거의 말들, 다짐, 망설임, 약속. 그 모든 것이 물속에서 아직도 숨을 쉬는 듯했다. 나는 속삭였다. 알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내 말이 유리창에 닿아 하얗게 번졌다 사라졌다. 자정이 지난 뒤에도 응접실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빛이 복도를 길게 칠했다. 나는 부엌문 안쪽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몇 번이나 뒤집히는 소리가 났다. 종이의 마찰음 뒤로 낮게 깔린 한숨들이 겹싸였다. 그때 큰아들의 목소리가 벽지를 통과해 날아왔다. 시간이 없어.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정리를 끝내야 해.
나는 컵을 정리하는 척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둘째의 목소리는 얇고 매끄러웠다. 법적으로 문제 없게 가야죠. 공증인이 뭐니 귀찮은 절차를 다 밟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기존 문서에 부가 조항만 추가하는 걸로 하고 아버지 도장은 받아둬야 해. 막내는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은 언제나 가장 많은 것을 말한다. 나는 그 침묵의 온도를 기억해 두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은 식사량이 현저히 줄었다. 전날 밤 누군가 약의 용량을 바꿔 놓은 듯했다. 투명컵 가장자리에 새로 적힌 미세한 글씨가 있었다. 나는 그 글씨의 획 하나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얇고 차가웠다. 점심 무렵 내가 미음에 잘게 다진 닭을 섞어 드리려 하자 큰아들이 길을 막아섰다. 의사 처방 받기였어. 고형식 금지야. 나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어제까지는 드셨습니다. 삼킬 힘이 있으세요. 그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아줌마 주제에 유료를 판단해? 가족이 결정해. 가족이라면 편안하게 드시는 걸 막지는 않겠지요. 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방의 공기가 차갑게 기울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은 불안 증세를 보였다. 복도 끝에서 바닥을 더듬으며 나를 찾았다. 정자야. 나는 달려가 그 손을 잡았다. 손등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은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그 시선의 무게를 잠시 이마로 받았다. 우리가 함께 버텨야 할 밤이 길어질 것을 직감했다. 이틀 뒤 별채문에 빗장이 걸렸다. 이유는 감염 예방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격리는 병보다 사람을 먼저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회장님은 가장 어두운 방으로 옮겨졌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막혔고 공기는 눅눅했다. 내가 약을 들고 들어가려 하자 둘째가 팔짱을 낀 채 섰다. 출입은 가족만. 약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요. 제가 지켜본 시간이 더 깁니다. 길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말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편견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미소를 띈다. 나는 한 발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가 한마디를 더 얹었다. 그리고 아이들 잘 있나요? 내 등줄기가 식었다.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얇고 깊었다. 밤 회장님의 신음이 벽을 타고 흘러나왔다. 소리는 오래 배운 언어처럼 정확했다. 고통, 갈증, 공포. 나는 자동문 앞에서 카드를 대보았다. 삑, 빨간 불이 떴다. 경비가 다가왔다. 지시가 내려왔어요. 불필요한 출입은 제한. 나는 낮게 말했다.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나와 같은 노동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도 내 눈동자처럼 흔들렸다.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눈.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물러남도 전략이 된다. 그러나 물러난 자리에는 절망이 빠르게 스며들었다. 다음 날 둘째가 의사를 데려왔다. 사인펜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의사는 클립보드를 들고 고개만 끄덕였다. 회장님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지금이 몇 년, 몇 월인지 아십니까? 회장님은 천천히 눈을 깜박였다. 숫자 37. 의사는 크게 한숨 쉬었다. 아, 내 판단 능력에 상당한 저하가 있네요. 나는 말을 삼켰다. 그 숫자가 우연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이 방에서 나뿐이었다. 진실은 때로 이렇게 방 안에서 가장 작다. 작지만 소멸하지 않는다. 오후가 되자 서류가 다시 테이블에 펼쳐졌다. 막내가 회장님 침대 머리맡에 반쯤 선 채로 종이를 들었다. 큰아들이 도장을 꺼내 들고 말했다. 아버지, 도장 찍으세요. 절차예요. 나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갔다. 회장님의 손목이 거칠게 잡혀 흔들리는 걸 보자 눈앞이 하얘졌다. 손 놓으세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방 안의 공기가 딱 소리를 내고 갈라졌다. 둘째가 뒤돌아보며 차갑게 웃었다. 정자씨, 선 넘지 마세요. 선이 있다면 여기입니다.
그 손을 더는 흔들지 마세요. 큰아들이 낮게 내뱉었다. 내가 뭔데? 곁에 사람입니다. 그 순간 막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미세해서 그들 말고는 나만 볼 수 있는 정도로. 그날 밤 내 휴대전화가 사라졌다. 서랍을 열면 늘 있던 자리에 없었다. 관리실에 가서 분실을 말하려다 멈췄다. 기록은 흔적이다. 나는 이제 홀로였다. 회장님도 나도 홀로인 사람에게 세상은 더 거칠다. 그러나 홀로인 사람은 또한 더 조용히 단단해진다. 나는 메모장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희망, 절망, 그 사이에 숨을 지켜라. 별채를 드나드는 사람은 바뀌었다. 간병인이 새로 들어왔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지시만 수행했다. 약의 이름을 물으면 포장을 보여주지 않았다. 경계와 거리가 방해 구조가 되었다. 회장님의 손등에 멍이 들었다. 나는 연고를 발랐다. 둘째가 말했다. 과도한 접촉은 삼가주세요. 북이 내려가라고요. 우리가 합니다. 누가 우리입니까? 묻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질린 빛이 스쳤다. 그 질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다시 매끄러운 말이 표면을 덮었다. 정자씨, 감정 소비하지 마세요. 프로페셔널하게,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은 때로 가장 비인간적인 가면이었다. 낮게 흐르는 소문이 있었다. 관리실 복도, 우편함 앞, 주차장 끝에 주저앉은 담배 연기 사이로 흘렀다. 그 아줌마 너무 오래 붙어 있지 않아? 요즘 뉴스 보면 별일 다 있다던데. 말은 가벼웠다. 가볍게 던져진 말이 가장 무겁게 사람을 짓누른다. 나는 모른 척 걸레를 헹궜다. 걸레에 물이 검게 변해갔다. 더 세게 비벼도 물은 금세 다시 탁해졌다. 편견은 한번 물들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안다. 계속 헹구면 언젠가 맑아진다. 그 언젠가가 올 때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내 일이라는 것을. 어느 새벽 별채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들어갔다. 회장님은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커튼 사이로 새벽빛 한 줄기가 깃털처럼 떨어져 내렸다. 나는 찬물을 데워 수건을 적셨다. 이마를 닦아드리고 귓가에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곁에 있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정자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그 말이 다시 더 깊게 스며들었다. 나는 답했다. 기억합니다. 문이 덜컥 열렸다. 큰아들이 문틀에 어깨를 기대고 서 있었다. 뭐 하죠? 열이 올라서요. 경비 호출하죠. 깨우지 않으려고 그의 시선이 회장님의 이마를 스쳤다. 입꼬리가 비틀렸다. 정자씨, 우리 가족 일에 끼지 말라고 했죠. 여기 있는 일은 사람 일입니다. 그 말에 그는 짧게 웃더니 가까이 다가와 아주 낮게 속삭였다. 아이들, 조심해. 목소리는 얼음이었고 숨은 독약이었다. 나는 한 발 물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속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두려움의 사슬이 발목을 조였다. 하루가 2번씩 저물었다. 낮의 시간은 감시로, 밤의 시간은 불안으로 채워졌다. 회장님이 깨어있는 동안 나는 이름을 불러드렸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돌아온다. 이름을 잃지 않는 한 완전히 길을 잃지 않는다. 회장님은 내가 아침이에요 라고 말할 때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물었다. 우물 닫혔나? 네, 잠겨 있습니다. 잠기면 찾지 못해. 찾겠습니다. 내 대답은 약속이 되었다. 그 주말 둘째는 변호사를 데려왔다. 회색 정장의 남자는 집의 구조를 묻지 않았다. 대신 서류의 구조만 말했다. 책임 있는 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가사관리와 요양지원, 자산운용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한 명에게 큰아들이 내 쪽을 보며 짧게 고개를 저었다. 가정부에게는 안 돼. 변호사가 공손히 덧붙였다. 이해상충 소지가 큽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충성은 언제나 이해상충으로 번역되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 세계에서 충성은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었다. 저녁, 막내가 혼자 복도 창가에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도 잿더리를 오래 바라보는 사람의 표정으로. 내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정자 이모,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네, 아버지. 예전부터 뭘 준비하셨던 것 같지 않아요? 내 가슴이 순간 멎었다. 무슨 말이니? 어릴 때요. 가장 중요한 건 가까이에 둔다고 하셨어요. 그의 눈이 서재 쪽을 향했다가 이내 바닥을 향했다. 난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부터가. 그는 말을 접었다. 너는 아버지 닮았니? 아니면 세상 닮았니? 내가 묻자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둘 다요. 그래서 더 어렵네요. 그의 신발 끝이 마룻바닥의 옹이를 슬쩍 건드렸다. 그 옹이가 우리 사이에 작은 문을 만들었다.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밤이 내릴수록 소문은 굵어졌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갔다. 복도 끝 CCTV에 낯선 전멸이 찍혔다. 다음날 오후 관리실 게시판에는 익명의 메모가 붙었다. 장기 근무자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주의. 외부인이 누구이고 부적절이 무엇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으면 무엇이든 사실이 된다. 나는 걸레를 헹구며 속으로 읊조렸다. 묻자. 끝까지 묻자. 진실을 묻는 일이 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다다음 날 도장이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붉은 잉크가 더 진했다. 둘째가 잉크패드를 내 앞에서 꾹꾹 눌렀다. 정자씨, 증인이 되어. 절차요. 무엇의 증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의사결정에 대한. 지금 이 방의 공기가 결정에 적합한지 먼저 확인해야겠지요. 그녀가 웃었다. 말이 많아졌네요. 말이 없으면 거짓이 자리 잡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떨림은 속에서 아주 천천히 파문처럼 번져갔다. 그날 저녁 회장님의 손이 내 손을 찾았다. 마치 물속에서 숨을 찾듯 간절하게. 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뼈마디가 하나씩 닿았다. 괜찮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이 아주 낮게 어린아이처럼 속삭였다. 정자씨, 이건 유괴가 아닙니다. 진실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나중을 위해 남겨두었다. 대신 속으로 다짐했다.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편견이 내게 씌우려는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름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라고. 창밖에서 바람이 길게 불었다. 빗장이 덜그럭거렸다. 나는 그 소리를 지도를 접듯 마음에 접었다. 언젠가 이 빗장을 조용히 풀어야 할지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은 두렵지만 동시에 방향을 준다. 방향이 있을 때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는 눈사태 속에서도 한 줄기의 발자국이 길의 모양을 만든다. 자정 무렵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났다. 빠르지 않지만 결심이 묻어있는 발 막내였다. 그는 내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다. 이모, 이건 오래전에 아버지가 내게 줬던 말이에요. 필요하면 쓰라고. 종이에는 단 3단어가 적혀 있었다. 서재, 우물, 37.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숫자 3개가 이어져 있었다. 1997년 3월 7일. 나는 종이를 접어 손바닥에 감쌌다. 고개를 들자 막내는 이미 뒤돌아서 있었다. 고맙다. 내 말은 공기 속에서 빠르게 식었다. 그러나 내 몸 안에서는 오히려 뜨거워졌다. 희미하던 희망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 밤 이후 모든 것이 더 빠르게 굴렀다. 둘째는 더 자주 목소리를 높였고 큰아들은 더 자주 문을 잠갔다. 관리실 라디오에서 지역 방송이 흘렀다. 익명의 제보, 재벌가의 추문, 상속 분쟁. 아직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문장은 준비 중이었다. 문장이 완성되면 사람은 제목이 된다.
나는 제목이 되지 않기 위해 더 깊이 숨을 낮췄다. 숨을 낮춘다는 건 겁을 먹는 일이 아니라 멀리 가기 위해 호흡을 조절하는 일이라는 걸 몸이 알고 있었다. 별채의 공기는 더 탁해졌다. 회장님의 눈빛은 더 자주 흐려졌다. 그러나 내가 손을 잡으면 그는 내게로 돌아왔다. 이름을 부르면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의 손이 그곳이라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나는 다시 서 있었다. 내 이름도 그의 이름도 우리가 함께 붙들던 하나의 단어로 묶였다. 진실. 누군가가 그것을 더럽히려 하면 나는 더 세게 닦을 것이다. 걸레가 해져도 물이 차갑게 손등을 베어도 끝내 반짝이는 지점이 드러날 때까지. 그 다음 장면은 내가 아직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장면이었다. 붉은 잉크, 흔들리는 손목, 소파의 가죽 소리, 얇은 메스펜의 긁힘.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나는 앞으로 내디뎠다.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아 끌었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나는 들리지 않는 곳으로 한 걸음 더 갔다. 거기서 편견과 두려움과 계산이 나를 막아섰다. 나는 그 모두를 등에 지고 말하였다. 그만하십시오. 방 안의 시간이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 밤 나는 문 앞에서 손바닥을 펴고 다시 오므렸다. 난로 옆에 세워둔 오래된 쇠꼬챙이를 들었다. 빗장 틈새를 손끝 감각으로 더듬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금속이 금속을 설득하는 소리가 났다. 삐걱, 그리고 딱 빗장이 풀렸다. 그 순간 어둠이 살짝 물러섰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회장님은 일으켰다. 마른 몸이 내 어깨에 기대며 작은 한숨을 흘렸다. 귓가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정자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복도를 지나며 발 뒤꿈치를 들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벽에 어깨를 붙이고 그림자를 길게 끌었다. 시계의 초침은 내 심장과 속도를 맞추지 못했다. 빠르고 느리게 번갈아 뛰었다. 쪽문 앞에 섰을 때 주머니의 열쇠가 한 번 미끄러졌다. 두 번째는 들어 맞았다. 철의 이가 물리고 돌아가며 낮게 울었다. 문이 열렸다. 바람이 가벼운 풀잎 냄새를 실어 나르며 우리를 감쌌다. 자유는 눈빛이 아니라 냄새로 먼저 온다는 걸 그때 알았다. 담장 밖, 우리는 골목의 그림자를 따라 걸었다. 나는 회장님의 숨을 세며 속도를 맞추었다. 하나, 둘, 셋 살아있는 호흡. 숫자는 다시 살아났다. 언덕 아래 폐가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문은 한쪽 경첩이 사가 비스듬히 매달려 있었다.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입천장에 붙었다. 나는 오래된 포대를 찾아 덮고 창문에 걸린 커튼을 다시 매만졌다. 바람이 틈새를 스치며 가느다란 휘파람을 불었다. 침묵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의 숨만이 울렸다. 잠시 회장님은 눈을 감았다. 나는 손목에 맥을 짚었다. 조금 빠르다. 그러나 버티는 속도다. 물병을 기울여 입술을 적셨다. 조금만요. 금방 약과 음식을 구해오겠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조심스럽게 떠졌다. 짧게, 그러나 분명히 끄덕임이 있었다. 그 끄덕임 하나가 희망의 모양을 세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두운 방 한복판에서 내 그림자가 벽을 건너갔다. 그림자가 문턱을 넘는 순간 마음속에서도 문 하나가 넘어졌다. 새벽이 다시 깊어질 즈음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을로 내려갔다. 얼굴의 절반을 목도리로 가렸다. 편의점과 약국이 모여있는 사거리, 간판 불빛이 늦은 피로처럼 흔들렸다. 하나의 약국만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방의 공기를 깨웠다. 젊은 약사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나는 준비해온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며 낮게 말했다. 해열제와 수분 보충제, 그리고 치매 보조 약을. 그는 잠깐 눈썹을 모았다. 지금 이 시간에요. 급합니다.
그는 서랍을 뒤적이며 한 번 더 나를 보았다. 그 시선에 의심이 스며 있었다. 의심의 가시밭이 내 발목을 스쳤다. 약을 건네받고 계산을 하는데 그의 시선이 내 목도리 아래를 더 오래 붙들었다. 실례지만 혹시 박정자 씨 아니세요? 심장이 짧게 멈췄다. 아닙니다. 대답은 아주 빨랐고 너무 빨랐다. 그때 매장 천장 스피커에서 라디오가 바뀌었다. 긴급 수배를 전해드립니다. 치매 노인을 유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내 특징을 묘사하는 한 줄이 매장의 공기를 얼렸다. 약사의 손이 서랍 손잡이를 놓쳤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쨍 울렸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열렸다. 지금, 경찰에 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밀었다. 종소리가 허둥대며 울렸다. 바람이 얼굴에 찬 칼처럼 스쳤다. 뒤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유괴범. 거리는 순식간에 길을 바꿨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시선이 모였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달렸다. 신발 밑창이 젖은 신문지를 밟으며 미끄러졌다. 균형을 간신히 잡았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올라왔다. 점점 가까워졌다. 바람은 등을 밀어주지 않았다. 대신 내 발이 나를 밀었다. 골목 하나를 꺾자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들이 나풀거렸다. 치매 노인 유괴범 숲에 붉은 글자가 어둠 속에서도 타듯 살아있었다. 그 글자가 내 이름 위로 덮쳐왔다. 절망은 활자처럼 빠르게 복제되었다. 폐가로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손이 떨렸다. 약봉지를 꼭 쥐었다. 회장님은 여전히 누워 있었다. 이마에 맺힌 땀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약을 뜯고 물을 조금씩 먹여드렸다. 괜찮습니다. 곧 나아집니다. 내 말은 주문 같았다. 주문은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마음의 모양을 바꾼다. 마음의 모양이 바뀌면 몸이 버틴다. 버티면 길이 만들어진다. 나는 그 길 위에 서 있었다. 흔들렸지만 서 있었다. 밖에서는 스피커 방송이 계속됐다. 검은 작업복, 마른 체형, 50대 후반. 나는 내 형상이 타인의 설명으로 요약되는 모욕을 처음으로 온몸으로 겪었다. 사람을 설명하는데 단어 몇 줄이면 충분한가? 그 단어가 편견으로 굳는 순간 진짜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나는 회장님의 손을 꼭 잡았다. 진짜 사람은 여기에 있었다. 숨, 체온, 이름, 기억의 잔광. 우리는 함께 있었다. 밤은 더 깊어졌고 바람은 더 얇아졌다. 폐가의 벽지는 달빛에 젖어 있었다. 나는 회장님께 포대를 한 겹 더 덮어드리고 끌어안 듯 옆에 앉았다. 재갈을 문 말처럼 숨을 삼키느라 목이 아팠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을까? 약은 며칠 못 간다. 음식도 곧 떨어진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질 것이다. 그때 내 손바닥에 접어둔 작은 종이가 떠올랐다. 서재, 우물, 37. 그리고 1957년 3월 7일. 회중시계의 뚜껑 안쪽에 새겨진 숫자. 기억이 선명하게 빛을 되찾았다. 나는 속삭였다. 회장님,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회장님의 눈이 어둠 속에서 작은 별처럼 반짝였다. 서재로요. 아무도 모르게 그 말이 방의 공기를 바꿨다. 숨이 길어졌다. 무릎의 통증이 잠깐 잦아들었다. 돌아간다는 건 곧 싸우겠다는 뜻이었다. 싸우겠다는 뜻은 곧 우리가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희망은 말의 형태로, 계획의 그림자로 나타났다. 우선 시간을 재야했다. 새벽 2시, 순찰이 엷어진다. 관리실 라디오의 볼륨이 줄어드는 시각. 경비의 담배 휴식이 겹치는 구간. 나는 몸으로 익힌 집안의 리듬을 기억에서 꺼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리듬을 거기에 맞추어 보았다. 서재, 우물, 37. 숫자와 장소와 사물의 삼각형이 내 머릿속에서 한 점으로 수렴했다. 그 점이 우리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함정으로 이끌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었고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진실은 함정이 아니다. 함정은 거짓이다. 다음날 새벽,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 폐가를 조용히 빠져나오면서 나는 회장님은 다시 업었다. 어깨가 비명을 질렀다. 비명을 삼켰다. 골목의 그림자들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달빛도, 바람도, 개 짖는 소리도.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우리의 마음이었다.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증거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름을 되찾기 위해, 이름을 지키기 위해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저택의 담장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나는 쪽문을 멀리서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경비 초소의 불빛이 고개를 끄덕였다가 젖혔다. 빈번한 전멸은 졸음의 리듬이다. 그 리듬 사이로 들어가야 했다. 나는 회장님은 일단 담장 밑 그늘에 앉혀드리고 낡은 자물쇠를 손끝으로 만졌다. 어제와 똑같은 열쇠.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손이 덜 떨렸다. 열쇠가 더 빨리 돌았다. 문이 고요하게 열렸다. 우리는 그 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숨이 가늘어졌다. 그러나 끊기지 않았다. 본체는 잠들어 있는 듯했다. 복도의 센서등이 때맞춰 켜졌다 꺼졌다. 나는 발의 각도를 미세하게 바꾸었다. 센서의 시야를 피해 그림자와 그림자 사이를 건넜다. 서재문 앞에 서자 심장이 속삭였다. 지금 손잡이를 잡았을 때 안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공기가 움직였다. 누군가 있다. 나는 몸을 굳혔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기척은 2개, 아니 3개 속삭임이 물결처럼 부딪혔다. 내일 공증인을 아버지가 저항하면 조용히 해. 발자국이 가까워졌다. 나는 문에서 물러나 벽장 옆 그늘에 몸을 붙였다.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재의 불이 잠깐 켜졌다 꺼졌다. 종이의 바스락거림, 서랍의 덜컹거림, 그리고 문이 닫혔다. 발자국이 멀어졌다. 나는 기다렸다. 숨을 얕게 써서 기다렸다. 긴 기다림 끝에 복도 끝소리가 사라졌을 때 문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돌아갔다. 서재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손전등을 켜지 않고도 나는 길을 알았다. 책장, 라벨, 숫자, 34, 35, 36, 37. 손끝이 그 숫자에 닿았을 때 가슴 안쪽에 북이 한번 크게 울렸다. 칸은 책 한 권을 품고 있었다. 다른 책들보다 더 낡고 무거워 보이는 가죽 표지. 나는 조심스레 꺼냈다. 책등 옆 아주 얇은 홈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찰칵, 표지가 열렸다. 빈속이 아니다. 금속의 냄새가 났다. 작은 금고. 나는 그 순간을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너무 가깝다. 나는 금고를 제자리처럼 보이게 밀어넣고 책을 다시 꽂았다. 전등 스위치 아래의 빛이 서서히 올랐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다. 둘째가 문턱에 섰다. 그녀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며 나를 찾아 헤맸다. 나는 책장과 책장 사이의 그늘에 붙었다. 숨을 멈추었다. 그녀는 방을 한 바퀴 훑어보고 서랍을 다시 확인하고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 밤이면 끝나. 그 말이 서재의 가죽 냄새처럼 오래 남았다. 그녀가 나가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허벅지 근육이 떨렸다. 그러나 떨림 아래에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금고는 거기 있었다. 내 손끝이 그 차가운 가죽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번에는 연다. 나는 회장님에게로 돌아왔다. 복도의 기류가 바뀌어 있었다. 경비의 발걸음이 잦아들었다. 새벽 3시를 지나 4시가 다가왔다. 사람의 경계는 그때 가장 얕아진다. 회장님은 내가 가까이 가자 눈을 떴다. 나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습니다. 회장님은 잘 들리지 않는 듯했지만 내 입술의 모양을 따라 눈동자를 움직였다. 나는 그 눈동자에 대고 아주 또렷하게 입 모양을 만들었다.
진실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다. 밖으로 나오는 길은 들어온 길보다 길었다. 긴장과 피로가 뒤섞여 몸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의 무게는 우리가 들고 가는 것들의 무게다. 우리는 증거의 그림자, 계획의 문장, 포기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들고 있었다. 담장 밖으로 나왔을 때 동력이 아주 얕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가졌다. 끝과 시작, 추위와 따뜻함, 절망과 희망. 폐가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회장님은 눕히고 벽에 등을 기대 앉았다. 눈을 감으면 서재의 책장 번호가 떠올랐다. 37, 손끝에 각인이 된 숫자, 그리고 회중시계의 1957년 3월 7일. 퍼즐의 조각들이 맞물렸다. 남은 건 돌아가 금고를 여는 일,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실을 꺼내오는 일. 그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하지만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은 우리 편만은 아니었다. 스피커 방송은 더 또렷해졌다. 박정자 씨를 목격하신 분은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눈은 더 예민해졌다. 누군가 폐가 근처를 지나가며 창문 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내 심장은 서랍 속 칼처럼 얇게 떨렸다. 그날 낮 폐가문 앞에 발자국이 하나 더 생겼다. 누군가가 왔고 누군가가 지나갔다. 지나간 발자국은 위협이면서도 경고였다. 시간이 없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낡은 라디오를 켰다. 잡음 사이로 사회면 뉴스가 흘렀다. 상속 분쟁, 노인 학대 정황, 단어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그러나 그 문장들 어디에도 우리의 목소리는 없었다.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 그때 회장님이 내 소매를 잡았다. 연약한 힘이지만 분명한 의사였다. 나는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분의 입술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자, 기자요? 회장님의 눈빛이 아주 잠깐 맑아졌다. 나는 그 빛을 붙들었다. 기자를 부르겠습니다. 그 결심은 두려웠다. 그러나 길을 준다. 나는 공중전화가 있는 골목의 위치를 머릿속에서 꺼냈다. 밤이 다시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동안 나는 종이에 문장을 적어보았다. 사실만, 빠르게, 정확하게. 거짓은 필요 없고 과장은 해롭다. 별체 격리, 약 변경, 강압적 지장, 서재 37번째 칸, 1957년 3월 7일, 금고 단어들이 줄을 섰다. 그 줄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줄을 만들 수 있다. 누군가가 그 줄을 따라오면 진실은 출구를 찾을 것이다. 밤, 공중전화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다. 동전을 넣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신호음이 울렸다. 짧고 긴 사람의 숨 같은 소리. 네, 탐사보도팀입니다. 낮고 지친 목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흘렀다. 나는 한 문장으로 시작했다. 노인 학대와 강압적 상속 조작에 대한 제보입니다. 상대는 잠깐 침묵했다. 침묵 뒤에 정확한 질문이 이어졌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곁에서 오래 지켜본 사람입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일이면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아무도 모르게.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길, 나는 골목의 어둠이 더 이상 한 덩어리의 공포로 느껴지지 않는 걸 깨달았다. 어둠은 여전히 어둠이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도 길의 선이 있었다. 그 선 위에서 나는 한 발, 또 한 발을 내디뎠다. 내일, 서재, 금고, 그 세 단어가 발걸음을 밀었다. 내일은 우리를 심판할까, 아니면 구할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구하고 심판할 것이다. 누구를? 우리 모두를. 진실 앞에서. 폐가로 돌아왔을 때 회장님은 깨어 있었다. 눈빛은 피곤했지만 불빛 같았다. 나는 그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내일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멈추고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한 문장을 덧붙였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말은 선언이자 약속이었다. 회장님의 손이 내 손을 다시 찾았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오래 붙들었다. 바람이 다시 문틈을 스쳤다. 어둠은 여전했고 두려움도 여전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데리고 갈 방법을 배웠다. 두려움을 어둠의 한 조각으로 두고 빛을 더 깊이 품는 법을. 그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기다리며 계획을 다듬었다.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만약의 계획, 발소리, 손짓, 신호. 작은 것들이 생과 사를 가른다. 사람은 거대한 결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작은 결심들이 이어져 큰 길을 만든다. 나는 작은 결심들로 밤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모든 결심의 한가운데에 단어 하나를 놓았다. 희망. 그 희망이 내일 서재의 자물쇠를 돌릴 것이다. 금고를 열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 밖으로 걸어 나오게 할 것이다. 새벽 4시 반, 바람이 유리창 틈을 긁었다. 나는 회장님은 폐가에 남겨두고 다시 저택으로 향했다. 돌아서면 안 되는 길, 그러나 돌아서야만 하는 길. 담장에 붙은 담쟁이 잎이 어둠 속에서 검은 비늘처럼 떨렸다. 쪽문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다르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희망을 느꼈다. 열쇠가 삐걱이며 돌아갔다. 문이 열렸다. 안쪽 공기가 내 폐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 집의 냄새, 종이와 나무와 오래된 가죽. 나는 숨을 낮추고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서재 앞에 섰을 때 문 손잡이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누군가 조금 전까지 잡고 있었다는 뜻이다. 나는 길을 문에 댔다. 인기척이 없었다. 사방이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닐 때가 많다. 조용하다는 건 단지 시간이 우리 편으로 기울었다는 뜻일 뿐이다. 나는 문을 밀었다. 어둠 속의 책장들이 산맥처럼 솟아 있었다. 숫자 라벨이 달빛보다 희미한 빛을 흘렸다. 35, 36, 37 손끝이 닿는 순간 내 심장도 숫자처럼 또렷해졌다. 가죽 표지를 뽑아 들고 옆면에 홈을 밀었다. 찰칵. 표지가 입을 열었다. 안쪽에 차갑고 단단한 작은 금고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손끝의 눈으로 더듬었다. 다이얼의 홈이 마디마다 밤처럼 깊었다. 숫자를 떠올렸다. 1, 9, 5, 7, 그리고 0, 3, 7. 다이얼이 마지막 숫자에서 아주 미세하게 풀렸다. 금속이 체온을 얻는 소리가 났다. 뚜껑이 들렸다. 첫 장의 종이는 두꺼웠다. 회장님의 필체, 굳세고 또렷한 획. 나는 손전등을 아주 낮게 켰다. 빛이 종이 끝을 스쳤다. 자필 유언장. 시작은 간단했고 다음 문장은 단호했다. 본인은 명시한다. 나의 의사결정 능력은 병원 노년정신의학 전문의의 평가서 첨부 1, 공증인의 확인, 첨부 2에 의해 인정되었음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편견의 벽이 흔들렸다. 그 아래 페이지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치매가 본격화되기 전 수개월 전의 날짜. 2명의 증인 이름과 서명, 공증 스탬프, 의사의 소견서, 사본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다. 시간의 먼지가 아닌 제도와 절차의 빛이 종이 위에 누워 있었다. 다음 장에는 회장님의 기록이 이어졌다. 자녀들의 학대 정황, 약물 변경의 내역과 날짜, 별채 격리의 지시자, 관리실 교대표 사진, 간병인의 교체 시점, 사진과 영수증, 녹취록 요약문까지. 누군가의 손길이 이 모든 것을 꾸준히 모아왔다는 증거였다. 마지막 장에 가까워졌을 때 나는 숨을 멈추었다. 나의 유산은 박정자에게 관리 위탁한다. 그는 오랜 세월 곁에서 나의 품격을 지켰고 나의 마지막을 존중할 사람이다.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세부 항목은 나눔 계획서, 첨부 3에 따르라. 글자 한 획,
한 획인의 눈앞에서 진실의 등불이 되어 타올랐다. 나는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봉투에는 우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우물 덮개의 자물쇠와 맞는 모양이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손바닥 위에서 꿈틀거렸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하나, 둘, 셋, 여럿이었다. 나는 금고의 서류를 품 안으로 밀어넣고 빈 봉투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책을 꽂고 불을 끄려던 순간 문이 활짝 열렸다. 큰아들과 둘째, 그리고 변호사가 서 있었다. 시간은 얼음처럼 굳었다. 둘째의 시선이 내 손목에서 서류 모서리를 보았다. 아주 얇은 흰 종이의 반짝임.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정자씨, 여기서 뭐하죠? 내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먼지 닦습니다. 큰아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도둑질이네. 그의 발끝이 카페트를 긁었다.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핥히었다. 변호사가 매끈하게 웃었다. 훔친 서류, 반환하시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을 뒤로 물러나 책장과 책장 사이의 통로를 비켰다. 그들이 가까이 올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타올랐다. 두려움의 사슬이 여전히 발목을 감고 있었지만 그 사슬을 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둘째가 손을 내밀었다. 서류. 그 순간 내 혀가 스스로 길을 찾았다. 이건 유괴가 아닙니다. 진실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찢긴 천처럼 일그러졌다. 말을 바꾸지 마요. 뒤에서 경비의 무전음이 찢어졌다. 관리실 이상 없음. 순찰 교대. 시간의 창이 아주 잠깐 열렸다. 나는 품속의 서류를 꼭 쥐고 측면으로 빠졌다. 그들이 덤벼들었다. 팔이 잡히고 어깨가 벽에 부딪혔다. 가죽의 냄새와 먼지의 맛이 입에 들어왔다.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서재문 밖 복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촬영 들어갑니다. 둘째가 고개를 번개처럼 돌렸다. 문간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카메라와 붐 마이크. 탐사 보도팀이었다. 내가 어젯밤 전화를 걸었던 그 목소리, 그 얼굴. 기자의 눈빛은 피로했지만 단단했다. 제보 받고 왔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죠? 둘째의 미소가 얼음처럼 깨졌다. 여긴 사유지예요. 나가주세요. 기자는 명함을 내밀며 덧붙였다. 공적 관심 사안입니다. 노인 학대, 상속 조작 의혹. 촬영은 법적 자문을 마쳤습니다. 큰아들이 앞으로 나왔다. 신고하겠습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보며 낮게 말했다. 기록하세요. 방의 공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나는 그 틈을 탔다. 서류 묶음에서 공증 페이지를 펼쳐 기자에게 내밀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입니다. 공증과 의사평가, 증인 서명 다 있습니다. 기자가 페이지를 빠르게 훑었다. 눈빛이 한 번 번쩍였다. 그는 카메라맨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클로즈업. 렌즈가 종이 위로 다가왔다. 스탬프의 엠보싱, 서명 곁에 날짜, 의사소견서의 병원 로고. 화면 속에서 제도와 절차가 빛났다.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기적. 제대로 준비된 서류가 모든 것을 뒤집는 순간 둘째가 소리를 질렀다. 촬영 중단하라니까. 변호사가 급히 손을 뻗어 카메라를 가로막으려 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날아왔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순찰 교대 타이밍에 맞춰 들어온 지구대 경찰 2명. 나는 놀라지 않았다. 새벽의 리듬을 나는 알고 있었다. 리듬 위에 우리의 계획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큰아들이 재빨리 외쳤다. 유괴범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납치한 가정부. 경관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그 시선에 오래된 전단지에 붉은 글자가 겹쳐졌다. 절망은 한 번에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나는 이미 준비한 문장을 꺼냈다. 오해입니다. 저는 피해자 곁의 증인입니다. 자필 유언장과 학대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나는 경찰에게 서류의 표지를 보여주었다. 공증 스탬프가 빛을 받았다. 탐사보도 기자가 덧붙였다. 지금 촬영 중이고 취재 파일에 실시간 업로드 중입니다. 불시 압수수색은 아니고 현장 보존을 요청합니다. 한 경관이 다른 경관을 보았다. 잠깐 사이 공기 중에 계산이 오갔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국가기관이 판단할 일이죠. 개인 방송 따위가 기자가 짧게 잘랐다. 공영방송입니다. 상황은 균형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균형은 늘 오래가지 않는다. 둘째가 갑자기 내 팔을 움켜쥐었다. 내놔. 내 손가락이 내 살을 파고들었다. 고통과 함께 오래된 분노가 솟구쳤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또박또박 말했다. 여기엔 회장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신들 목소리보다 오래, 깊게, 정확한 목소리. 큰아들이 이를 악물었다. 경찰관님, 저 여자가 증거를 위조했습니다. 경관이 메모장을 꺼냈다. 위조 여부는 감식 결과가 말해줍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모두 파출소로 함께 가시죠. 나는 그 말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만 나는 봉투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보였다. 우물 덮개의 열쇠입니다.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기자의 눈이 번쩍였다. 현장 보존하고 체증합시다. 둘째가 비웃었다. 우물. 구닥다리 소설이라도 쓰시게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녀의 얼굴 근육이 꿈틀거렸다. 우물 앞에 섰을 때 새벽빛이 돌태를 얇게 감쌌다. 경관이 주위를 통제했고 카메라가 굽어보았다. 나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오래된 금속이 마찰음과 함께 풀렸다. 덮개를 들어 올리자 서늘한 공기가 위로 솟았다. 밧줄 끝에 묵직한 방수 상자가 매달려 있었다. 누군가 오래전에 준비한 상자. 우리는 줄을 당겨 상자를 올렸다. 경관이 봉인 테이프를 확인하고 장갑을 낀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외장 하드 2개와 서류 뭉치, 날짜가 적힌 작은 수첩이 있었다. 수첩의 표지에는 회장님의 필체로 한 줄, 가까운 데 있을수록 잘 안 보이는 법. 경관이 현장 보존 봉투에 하나하나 담았다. 기자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둘째는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큰아들은 말을 잃었다. 변호사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그들의 마른 길을 잃었다. 그 사이 나는 하늘을 보았다. 새벽이 열리고 있었다. 어둠과 빛이 겨루는 경계. 그 경계에서 내 호흡은 고르게 돌아왔다. 파출소에서의 조사는 길지 않았다. 나는 자필 유언장과 첨부 문서, 우물에서 나온 기록물의 취지, 탐사보도팀과의 연락 내역을 빠르게 진술했다. 젊은 형사가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자필 감정과 의사소견서, 공증까지 있군요. 그는 눈을 들었다. 확실히 절차를 밟으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형사의 볼펜이 노트 위에서 한 번 멈추었다. 그 멈춤은 존중처럼 보였다. 그 시간 동안 탐사보도팀은 편집실로 파일을 내보냈다. 그들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을 공개할까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 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았다. 편견은 익명의 어둠에서도 자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네, 다만 아이들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주세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카메라가 붉은 점을 켰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천천히, 또렷하게, 필요한 만큼만 말했다. 학대와 격리, 강압과 위조 시도, 서재의 37번째 칸, 1957년 3월 7일, 우물, 그리고 회장님의 목소리.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나는 박수 소리를 들었다. 내 안에서. 뉴스는 그날 저녁에 나갔다. 화면 속 서재와 우물, 금고와 유언장,
공증 스탬프와 의사평가서가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문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막 아래로 댓글이 흘렀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어떻게 사람이 아버지를 저렇게, 가정부님, 버텨주세요. 분노와 연대, 의심과 질문이 뒤엉켰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로 한 문장이 떠올랐다. 조사 재개. 다음 날 아침, 경찰청 브리핑에서 젊은 형사가 카메라 앞에 섰다. 재벌가 노인 학대 및 상속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그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나는 폐가가 아닌 병실에 있었다. 회장님은 결국 병원으로 모셔졌다. 흰 시트가 새벽 물처럼 깨끗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회장님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했습니다. 회장님의 눈동자가 떨렸다. 입술이 아주 조용히 움직였다. 나는 웃었다. 네, 기자님들이 오셨어요. 모두 기록했어요. 회장님의 눈가가 젖었다. 그 눈물은 오래된 약속을 닮아 있었다.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젊은 형사가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박정자 씨,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보호 조치를 안내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마른 살에 닿는 담요 같았다. 차갑던 마음 한 귀퉁이가 따뜻해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레 덧붙였다. 그리고 증거보전 협조와 법률 지원을 위한 변호인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소송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제도가 사람을 덮는 법, 나는 처음으로 그것을 믿고 싶어졌다. 저녁 무렵 병원 앞에는 카메라와 사람들이 모였다. 저는 병원 측과 기자들의 요청으로 짧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마이크 앞에서 나는 길지 않게 말했다. 저는 고작 곁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진실은 오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질문이 쏟아졌다. 왜 이제야? 왜 도망쳤나? 아이들은 나는 필요한 만큼만 답했다. 도망친 게 아닙니다. 지켰습니다. 이건 유괴가 아닙니다. 진실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문장이 마이크를 타고 흘렀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파문처럼 번졌다. 그날 밤 방송사 건물의 유리창에는 사람들이 비쳤고 내 이름이 자막에 떠올랐다. 가정부 박정자, 유언장 공개. 자막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 긴 세월이 들어있었다. 언론의 빛이 우물의 어둠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광선은 내 얼굴만을 비추지 않았다. 같은 집안의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을 비추었다. 문을 닫던 손, 밥을 짓던 손, 약 시간을 맞추던 손, 밤새 누군가의 이마를 닦던 손, 사람의 품격을 지켜온 손들. 그 손들이 화면 밖에서 조용히 떨며 나를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선명해졌다. 자녀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위다. 조작이다. 한낱 가정부의 사기극. 그 문장들이 화면을 타고 흘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어둠이 빛을 이기는 방식은 언제나 똑같다. 의심과 비방, 소송 예고.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병원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다. 해당 유언장 작성 시점에 대한 의학적 평가 자료는 실제하며 제출된 사본과 병원 보관본의 주요 항목이 일치함을 확인. 공증사무소에서도 짧지만 결정적인 보도자료가 나왔다. 사실과 다르다. 해당 문서의 공증 절차는 당사 사무소에서 집행되었으며 서명 당사자의 의사능력 확인을 위한 질문과 답변 영상이 보관 중. 질문과 답변 영상. 회장님의 목소리와 눈빛이 내 귀와 눈뿐 아니라 제도의 금고에도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 나는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다. 전화가 왔다. 익숙한 목소리, 막내였다. 그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모,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골격을 흔들었다. 분노와 슬픔과 안도의 물결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늦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도와. 그는 알겠다고 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걸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돌아와 서는 자리였다. 밤하늘이 깊어갈수록 감시의 카메라들이도 뉴스의 테이프들도 법의 문장들도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병실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정자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나는 대답했다. 이제는 모두가 알게 해야 해요. 속삭임은 미소로 바뀌었다. 어둠과 빛이 바뀌듯 우리의 싸움도 방향을 바꾸었다. 숨죽여 지키던 진실을 이제는 드러내야 했다. 누구도 다시 묻지 않도록, 누구도 다시 다치지 않도록. 아침, 해가 병실 커튼 위로 걸렸다. 나는 커튼을 젖히고 회장님의 손을 잡았다. 창밖의 빛이 돌태를 비추었다. 우물은 닫혀 있었다. 닫힌 우물 위로 새들이 날았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 낮은 목소리가 내 안에서 점점 커졌다. 사람의 삶은 때때로 논리의 강물처럼 흘러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폭포처럼 떨어진다. 우리는 떨어지는 물줄기 아래에서 숨을 쉬는 법을 배웠다. 이제는 강을 건너는 법을 배우면 된다. 재수사가 시작된 지 보름, 사건은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경찰청의 브리핑룸에서 수사팀장이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다. 자필 유원장의 필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본인의 필체로 확인됐습니다. 작성 시 의사결정 능력평가 영상과 공증과정의 질문 답변 기록도 확인됐고요. 화면에 캡처 사진이 떴다.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또박또박 대답하는 장면. 오늘 날짜는 2년 2월 2일. 유언 취지. 이해하십니까? 목소리는 약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기록은 인간의 기억보다 오래 버틴다. 그 기록이 의심의 이빨을 무디게 했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인계받았다. 약물 변경 내역은 병원 전산과 약국 영수증으로 교차 검증됐고 별채경리 및 출입 제한은 관리실 지시장부와 CCTV 로그로 재구성되었다. 간병인 교체 시점과 경비 교대표, 그리고 무엇보다 우물에서 나온 수첩의 날짜와 메모, 서재 37, 가까운 데 있을수록 가 모자이크처럼 맞물렸다. 퍼즐은 늘 가장 단순한 조각부터 확실하게 끼워진다. 그 단순함이 가장 강력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자녀 셋은 각기 다른 대변인을 세웠다. 큰아들은 가족 내 돌봄 조율에 오해라 했고 둘째는 법적 절차의 일부분 이라했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의 부재는 때로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탐사보도팀은 후속 보도를 냈다. 유언장 위조 프레임이 어떻게 포장되었는지, 누가 언제 어떤 전화를 걸었는지, 어떤 문장이 기사 제목으로 올라갈 뻔했는지, 화면에 흐르는 타임라인은 칼날처럼 정확했다. 편견의 벽은 이렇게 금이 갔다. 안쪽에서 밖으로, 기록에서 제도로, 제도에서 여론으로. 첫 공판날, 법정의 벽시계는 느리게 돌았다. 방청석에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가득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았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말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가까워졌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도장을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나는 숨을 골랐다. 손목이 흔들렸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제지하려 한 이유는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도 물었다. 존엄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가장 약한 순간을 가장 강하게 지켜야 하는가? 대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진실은 약한 곳에서 가장 뚜렷한 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검사는 의사의 감정서, 공증 영상, 관리실 기록, 약물 영수증, 우물에서 나온 수첩과 하드디스크의 메타데이터를 차례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오래 근무한 가사 노동자의 과도한 개입과 이해상충을 주장했다. 그는 내 과거를 훑어보려 했다. 그러나 판사가 짧게 잘랐다.
이 사건의 본질은 유언의 진정성과 학대 여부입니다. 쟁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법정의 공기는 다시 논리의 강물처럼 잔잔하게 흘렀다. 물살이 샌 곳에서는 돌이 굴러도 가라앉는다. 오늘의 논리는 돌을 가라앉혔다. 둘째가 증인으로 섰다. 그녀는 침착했지만 눈동자의 떨림을 가누지 못했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간병인 교체에 관여했습니까? 건강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약물 변경은 의사의 권고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크린에 병원 전산 기록이 떴다. 담당이의 코멘트, 환자 의식 저하 우려, 용량 증량 비권고 한 줄 문장이 비수처럼 법정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목이 말랐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마이크에 걸렸다. 진실은 늘 말의 가장 얇은 곳을 파고든다. 막내가 섰다. 그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었다. 판사가 다독이듯 말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서재의 힌트를 이모에게 건넸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판사가 망치를 가볍게 두드렸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가까운 데 있을수록 잘 안 보인다. 그 말의 뜻을 나중에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보다 이모를 더 믿었어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학대까지 눈 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오래된 양심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 눈에 처음으로 사람의 빛이 비쳤다. 최후 변론에서 검사는 간결했다. 이 사건은 재산의 귀속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품격과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가족 내부 문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법정은 이미 다른 자리로 이동해 있었다. 가족이란 단어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 자리, 가사 노동자라는 직함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문장 하나하나가 무게를 달고 떨어졌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노인학대, 사문서 위조 미수, 업무방해 등 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치료비 위자료 지급을 명한다. 법정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고요가 아니라 무너짐의 소리였다. 큰아들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둘째는 눈을 감았다. 막내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럴 자리가 아니었다. 대신 짧게 숨을 내쉬었다. 오래 붙들었던 돌덩이가 가슴에서 떨어져 나갔다. 눈물이 뺨을 적셨지만 울음은 목에서 멈췄다. 회장님의 손을 처음 잡았던 날처럼 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판결 후 경찰은 공식 사과문을 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신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지구대의 젊은 형사가 직접 병실로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박정자 씨,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의 말은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진심은 서툴러도 멀리 간다. 병원 복도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번졌다. 빛이 차갑다. 그러나 차가운 빛도 얼음 밑의 물기를 드러낸다. 그날 저녁 나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마이크가 여러 개였다. 불빛이 얼굴을 덮었다. 누군가 물었다.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나는 답했다. 회장님의 뜻을 잇겠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노인복지, 무료급식,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 나는 두 문장을 또렷하게 붙였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에서 나옵니다. 재단 준비는 숨가빴다. 공익법인 설립허가, 정관 작성, 이사 선임, 외부 회계 감사 계약, 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었지만 나는 새로 배우는 설거지처럼 차근차근 익혔다. 회계사는 숫자를, 변호사는 조항을,
사회복지사는 현장을 설명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받아 적었다. 그리고 내 말을 어디에 둘지 배웠다. 현장에 먼저 예산을 두세요. 치매 요양시설은 인력에 돈을 써야 합니다. 무료급식은 위생과 동선에 작은 노하우가 제도 안에 앉았다. 작은 것이 길을 살렸다. 재단 이름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회장님의 성함에 나눔을 붙였다. 현판식을 하는 날 하늘은 맑았다. 회장님은 병원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화면 속 얼굴이 웃었다. 내가 현판을 들어 보였다. 글자가 햇살을 받아 빛났다. 보이세요? 보여. 같이 가요. 회장님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주름은 살면서 쌓은 지도의 선 같다. 그 선이 내 가슴 위로도 이어졌다. 첫 사업은 무료 급식소였다. 동네의 오래된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방과 식당으로 바꾸었다. 오픈 첫날 줄이 길었다. 누군가는 혼자 왔고 누군가는 손을 잡고 왔다. 나는 앞치마를 하고 서 있었다. 스테인리스 국자가 국물에 잠겼다 올라오며 김을 뿜었다. 할머니 한 분이 낮게 말했다. 고맙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우리가 늦었어요. 말이 짧아도 마음이 길면 도착한다. 국물의 온기가 손목을 타고 올라왔다. 그 온기가 눈으로 올라왔다. 두 번째 사업은 요양보호사 교육과 지원이었다. 치매 환자의 가족이 번아웃에 빠지지 않게 주 1회 돌봄 휴식데이를 만들고 대체 인력을 지원했다. 교육 첫날 젊은 요양보호사 지망생들이 모였다. 나는 앞으로 나가 말했다. 사람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격증의 힘이 아니라 손의 기억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청년이 물었다. 이 일을 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손바닥을 펴보였다. 굳은 살과 야른 흉터들. 이게 내 이력서예요. 그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웃음은 가장 빠른 이해였다. 세 번째 사업은 장학금이었다. 기준은 성적보다 사연에 있었다. 가정 형편, 돌봄 경험, 지역 봉사. 심사위원회는 밤늦게까지 사연을 읽었다. 어떤 편지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합격자 발표날 한 고등학생이 울었다. 엄마가 간병하느라 일을 못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요. 희망은 작은 것에서 자랍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내 과거의 나에게로 날아갔다. 시장 통닭집, 식당 설거지, 밤의 버스. 그 시간들이 오늘을 만든다는 사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언론은 재단의 첫 달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따라왔다. 가정부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려던 기자에게 나는 부탁했다. 가정부라는 단어를 빼지 말아주세요. 그게 제 자랑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 끝에는 이렇게 적혔다. 직업은 낮아도 일은 높았다. 나는 웃었다. 문장이 때로 사람을 살린다. 판결 이후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큰 줄기는 바뀌지 않았다. 법원은 공증과 의학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확인했고 우물에서 나온 기록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사회는 조금 더 배웠다. 유언이란 종이가 아니라 절차라는 것,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 돌봄이란 여성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의 몫이라는 것. 이 배움이 오래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어떤 장치를 남겨야 할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명확했다. 교육과 기록,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 어느 날 오후 탐사보도팀이 재단 사무실로 찾아왔다. 카메라 없이 꽃다발 하나 들고. 그때 제보 전화 잊지 못합니다. 기자가 말했다. 그때 목소리가 떨렸죠. 네. 그런데 문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웃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늘었다. 방송 이후로 비슷한 제보가 많이 왔어요. 이상하게도 대부분이 곁에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까운 데 있을수록
잘 안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는 노트를 꺼내 적었다. 오늘의 제목은 그걸로 하죠. 병원에 다시 갔을 때 회장님은 창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바깥에는 우체부가 자전거를 세우고 편지를 꽂고 있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회장님의 손을 잡았다. 이제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떴다.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수고했네. 그 한마디가 내 모든 수고의 이름이 되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손등을 햇살이 스쳤다. 그 따뜻함이 우물의 차가움을 지웠다. 그날 저녁 우물 앞에 섰다. 덮개는 다시 닫혀 있었다. 자물쇠는 교체했고 주변에는 작은 안내판을 세웠다. 기록의 자리. 누구도 홀로 어둠 속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돌테를 손바닥으로 쓸었다. 물기 없는 돌은 따뜻했다. 바람이 잠깐 불었다가 멈췄다. 조용한 가운데 아주 작게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착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착각이 좋았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착각으로 버틴다. 그 착각이 희망으로 옮겨가는 날이 온다. 밤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새로운 주름이 늘었고 눈밑 그림자가 더 진했다. 그러나 내 눈동자는 예전보다 밝았다. 내가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사람의 품격, 기록의 힘, 제도의 빛, 그리고 공동체의 손, 이 네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기적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붙든 손에서, 우리가 적어둔 문장에서, 우리가 만든 제도에서, 우리가 나눈 국물에서 천천히 자란다. 내일은 재단의 첫 장학증서 수여식이다. 연단에 서기 전 나는 두 문장을 다시 떠올릴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가 쌓아온 실력이 편견을 잠재운다는 믿음. 편견은 빠르다. 그러나 실력은 오래간다. 오래가는 것이 결국 이긴다. 밤늦게 전화가 울렸다. 막내였다. 이모, 아버지 면회 다녀왔어요. 재판 끝나고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잘했구나. 이모, 재단 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람은 언제든 다시 걸을 수 있어. 통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반짝임은 멀수록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안다. 진짜 아름다움은 가까이 있을수록 잘 안 보인다는 것을. 그래서 내일도 가까운 곳을 닦을 것이다. 문손잡이, 식탁, 사람의 이름. 가까운 곳을 닦으면 멀리 있는 것도 결국 빛난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삶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가? 가정부, 증인, 이사장, 엄마. 많은 이름이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사람. 사람으로 살고 싶다. 사람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 소망 하나면 충분했다. 회장님이 처음 내게 건넸던 차의 온기가 마지막으로 내 손에 남아있었다. 그 온기를 놓치지 않겠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속삭일 때 정자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나는 대답할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처나지 않게, 품격을 잃지 않게 그렇게 진실을 지키고 드러내고 나누는 일, 그 일을 끝까지 하겠다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